네, 저는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와 평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경제개발, 이게 너무 약간 큰 것 같은데, 화면이. 경제개발 개요, 그 다음에, 개요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 특징, 계획의 성과, 그 다음에 계획에 대한 평가,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1차,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안명직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기서 수입 대체 쪽에서, 우리가 대외지향 공업화를 갖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대외지향 공업화를 가면서 우리가 수출 보조금을 우리가 많이 확대를 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수출 금융할 때는 금리가 한 뭐 2, 3%면은 일반 금리는 보통 한 10%할 때, 예컨대 뭐 굉장히 금융면에서, 세제면에서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는 3차 경제, 3차 어디였지? 이게 너무 화면이 안 나오나? 여기네. 3차부터 이게 중화학공업.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저는 아까도 제가 뭐 계획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의 가장 큰 것은 뭐니 해도 우리나라를 절대 빈곤에서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생각하는데요. 우리 흔히들 우리나라를 5,000년 역사로 하는 반만년 역사. 근데 반만년 역사 중에서 일반 서민들이 하루 세끼 문제를 해결한 거, 이게 뭐가 30년도 안 돼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 초등학교에서 시골 다닐 때 보면 되게 하루 세끼를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저도 어릴 때 뭐 그거 유사한 게, 제 도시락은 항상 고구마나 감자가 반쯤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 70년대 중반쯤 와서 우리나라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뭐니 해도 이것 공로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이건 평가 절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이번 그 학술 대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학회장으로서 40대, 50대 초반 교수로 접촉을 해보니까, 박 교수님은 이분을 전공하셨으니까 예외적인데, 많은 경제학 교수예요. 경제학은 특히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많이 하죠. 주류경제학 공부하는 많은 학자들은 그때 우리 그 절대빈곤 상태를 이해를 못하고 경험도 안 해봤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경제개발 계획을 지금 와서 뚱딴지같이 얘기하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한국 현대경제사의 그 정립, 현대경제사를 아이들한테 젊은 사람이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우리 박태균 교수님 얘기지만, 저도 해외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우리를 배우려고 그러고, 제가 공부했던 맨체스터 대학에서는 그 과가 하나 있죠, 과가에. 디파트먼트 오브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그냥 한국 경제 발전 사를 가르치는 과인데, 국내에서는 2,000명 넘는 교수 중에서 이번에 발표자 토론자 섭외하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공부한 사람이 없다는 안타까운 걸 발견했고요. 더구나 40대, 50대 내려가면, 40대, 50대 초반으로 내려가니까, 이거는 개발연대, 심지어는 더 심하게는 개발 독재지, 그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는, 폐마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절대 빈곤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것을, 만약 이것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가 어떤 정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 62년도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할 때 우리 소득 수준이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미얀마보다 적었어요. 옛날에는 버마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축구팀이 매일 버마한테 졌어요. 전 이유가 뭡니까? 잘 못 먹어서 진 거예요. 지금 버마하고 우리랑 게임이 안 되죠. 왜? 버마는 못 먹으니까.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늘 얘기가, 한국 축구팀이 어디 가나 걸림돌이 무슨 올림픽이다 뭐다 버마한테 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버마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아니었으면은 지금 버마보다도 못 살았을 것이 그 자명한데, 그 혜택을 보는 40대, 50대 초반의 젊은 교수들은 그때 우리 경제발전이 정부 주도형으로 되었다, 뭐 시장 중심이 아니었다, 뭐 수출 지향적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말이죠. 하는 거 보면서, 참, 우리 굉장히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왜? 좀 그런 생각을 가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이제 73년도에 획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63, 4년경부터 외화 부족 때문에 그런 생겼건, 어쨌건 우리가 대외지향적으로 정책을 바꾼 거와, 그 다음에 대외경영을 하는데 경공업 제품을 판 게 아니고 중화학 제품을 팔기 시작한 거, 이것이 획기적인 우리를 절대빈곤에서 해방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70, 80년대 투자한 걸 먹고 살고 있어요.
전부 그거예요. 선박, 자동차, 철강, 7, 80대 투자한 거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전 걱정이 요즘 제가 학교에서 한국 경제를 강의하지만 우리가 90년대 이후에 투자를 아무것도 생각을 한 게 없어요. 중국이 지금 우리 7, 80대 투자한 거 캐치업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 거냐 앞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 미래의 과제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의 또 중요한 변수가 왔는데 80년대 들어서가지고 5차부터는 경제사회 발전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우리가 잘 살아졌으니까 시장 기능을 확충하자. 균형을 좀 회복하자. 이런 성장,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중대한 변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또 하나의 중대한 변화기 언제냐? 바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세계화 정책입니다. 우리 자본시장을 완전히 오픈하는 거죠. 이 세계화 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이 세계화 정책, 국내에서 이런 세미나를 하고 해서 발표한 게 아니고, 김성태 대통령이 저 호주인가 어디 순방을 하고 있는 중에 선상에서 발표해요, 선상에서. 그 어떤 경제수석이 옆에 따라다니다가 공명심에 그걸 건의해가지고, 우리 대통령은 또 흔쾌하게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외에서 순방 중에 그 세계화가 발표됐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세계화를 어떻게 했냐면, 국제화를 이미 하고 있었거든. 국제화 세계화는 차이가 뭐냐? 난리가 났었어요.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뭐 등등 해가지고, 대통령이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큰 정책을 그렇게 발표를 함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는 너무 무리한 자본시장 개방을 하다가 위기를 자초한, 이런 또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체로 경제발 단계가 이렇습니다. 소득별을 보면은 처음에 소득이 없을 때는 정부 주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없으니까 그래, 시장이. 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 그 다음에 수요자, 유효수요가 있어요. 소득이 있어야 뭐 물건을 사먹죠. 유효수요. 그 다음에 물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시장이 되는 건데, 저소득 단계에 시장이 없기 때문에 정부 주도를. 제가 그래서 좀 이제 흔들 어디 국제기구에 나갈 때마다 얘기가, IMF나 월드뱅크 근무하는 사람들은 후진국 가서 어드바이스 할 때 제발 좀 시장 중심 얘기 좀 빼버리라니. 왜냐하면 예를 들면 금융지가 하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채권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가 서너 나라밖에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아니 채권을 왜 시장 중심을 안 하냐고 그러면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채권 시장이 없는데 그것이 이제 예를 든 건데. 그래서 이게 초기에는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소득이 증가하면서 시장 중심으로 이행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 1차, 4차까지는 여기에 해당이 되었고, 5차부터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그림을 대보면, 이게 제조업의 월 평균 임금이 올라가는 수준이에요. 이쪽으로 가죠. 우리가 굉장히 이 무렵에 중동 진출하면서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비약적으로 올라간 게 87년도 정치민주화가 되면서 임금이 기하급수로 올라갔습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갈 수밖에 없고요. 임금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5차 경제발전은 여기까지 정도 진행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임금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시하면 안 되고, 이쪽은 상당히 기술주의학 첨단을 가야 되는데, 이 큰 차이가 뭐냐면요. 싱가포르이 65년도에 말레이시아로 독립을 했고요. 우리는 62년에 경제개발을 시작해가지고 똑같이 처음에는 경공을 하다가 중앙공을 갔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90년부터 완전히 지식기반 고부가 서비스로 갔어요. 싱가포르는 지금은 완전히 금융과 교육 중심이에요. 싱가포르 국민소득은 53,000달러입니다. 이제는 우리하고 같이 개입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성과를 한번 보면은요, 성과는 뭐 말할 것 없이 엄청난 비약적인 수출 증가입니다. 71년대 10억 불, 77년대 100억 불 하다가 95년대 1000억 불, 이제는 5천억 불. 이 5천억 불은 세계에서 7번째로 기록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이 수출이 이렇게 증가했는데, 아까 얘기한 80년대 초반에 균형 성장으로 정책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제 80년 돌아오기 전에는 대수출이 30%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했어요. 그러다 80년대 초반 이후에는 이게 10%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중대한 변화인데, 제가 그때 한국에 이제 근무하던 학교를 갔는데, 한국에서 이제 80년대 초반에 이제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수출 지원 금융을 더 이상 혜택을 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 금융의 금리 차이. 예컨대 수출 금융은 5%가 되면
일반 대출금리가 12.3%였죠. 그 다음에 종합공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민투자기금이 있습니다. 국민투자기금도 같이 금리 차이를 줬습니다. 그러다가 80년 초반부터 그거 없애버렸어요. 저는 그때 한국에서 그 쫄병인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거 나라 거들어가는 거 아니야? 왜냐 이게 말이야. 갑자기 그 수출금융과 국민투자기금 합의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아니야들 지금 지나고 보니까 다른 요인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수출 증가율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좀 이따 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중요한 건데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있죠. 이게 이제 중화공업 비율, 경무업 비율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제조업 비율이 증가하다가 88년부터 정체를 합니다.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87년에 정치민주화가 있었고 80년 초반에 균형 성장을 가기 위해서 수출 지원금융과 국민투자기금 금리 차이를 없앴고 반면에 중소기업 금융 의무 비율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조업이 비중이 이제 정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입니다. 변화기인데 이게 이제 한 가지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경기 규모가 크면 당연히 앞에서 본 것처럼 시장 중심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시장 중심으로 넘어오는 이행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그걸 증명하는 게 이겁니다. 그 전에 제가 조사해보니까 92년까지 1년까지 성장률이 9.46%. 제가 이렇게 잡으면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여기에서 이런저런 빼고 대체로 여기부터는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92년부터 성장률이 떨어지는데요. 92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평균 5.1% 성장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30년 동안 고성장기를 지나서 지난 20년 동안 중성장기를 거쳐왔습니다. 중국도 지금 이제 30년 동안 고성장기 끝에 지금 진통을 겪고 있고요. 일본은 53년부터 72년까지 일본도 고성장기를 지나서 73년부터 91년까지 중성장기를 거치고 92년부터 지금까지 0.75%의 저성장기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여기서 다시 지금 저성장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다시 말해 일본하고 꼭 20년 시차를 두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아까 얘기한 정치민주화 그 다음에 균형성장으로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거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장률이 이렇게 됐는데 저는 생각이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시장이 없을 때는 정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장이 점점 커지면 시장 중심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뭔가 좀 스무스하게 못했다. 뭔가.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노르웨이 경제학자인데요. 에릭 라이트라와스라는 책인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부자 나라는 어떻게 자꾸 부자가 되고 가난한 나라는 여전히 가난한 나라에 머무르냐 이런 책으로 밀달상을 받은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 책에 한국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성장하는 과정이 대외지향적이고 수출지향적이고 이렇게 성장을 해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 결론에 의하면 우리가 패러다임을 주류 경제학적인 방향으로 바꾸면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좀 자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소득은 당연히 획기로 증가했습니다. GDP가 그 당시에는 23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달러 기준으로 작년에 485배 증가해요. 1인당 소득은 62년에 87달러였는데 지금은 작년에 22,489달러. 금년에 23,500달러 정도 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비하면 258배 증가해서 이건 전대미문의 대단한 세계사적인 기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필리핀이 우리 62년도 87대 필리핀이 220달러입니다. 태국도 110달러였어요. 보험하는 제 조사명이 240달러 정도 됐더라고요. 동남아 어느 나라도 한국보다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10배죠. 꼭 한국이 10배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60년대는 한국 사람들의 꿈이 필리핀 가서 일하는 거였어요. 필리핀은 동양의 진주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필리핀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도 한국에 와서 가정부를 일합니다. 이런 현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학생들이 우리가 잘못하면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자꾸 저는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하니까 학생들이 나를
굉장히 그 수구골통 선생으로 막. 그래서 뭐 계속 초일간 얘기합니다. 뭐 어떻게 하면 가르쳐야죠.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는, 이게 뭔가 너무 참는거예요. 성장률이 좋아질 때는 분배 구조가 좋아. 이게 진위 계수는 낮으면 좋은 거죠. 91년까지 계속 소득 분배 구조가 개선되어 왔습니다.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분배 구조가 악화되었어요.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이 좋아지면 분배가 개선되는 거예요. 저기 경제민주화, 아까 한명 교수님 말씀하셨죠. 경제민주화는 좀 이따 그 얘기 나오지만 성장이 좋아져야 분배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성장은 안 하고 대기업 때리고 가진 사람 세금 더 얻으면 분배가 좋아집니까? 같이 죽는 거지. 같이 죽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도 90년대까지입니다. 촉촉해. 이게 지금, 그러니까 80년대 말부터 90년대 한국 경제에 엄청난 지금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양극화를 가져온 겁니다. 이런 걸 두고, 성장과 분배가 같이 온 걸 두고, 93년에 월드뱅크에서, 두 개씩 넘어갔죠.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넘어가야 돼? 93년에 월드뱅크에서 이스트 에이시아 미러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트 에이시아 미러클 책은 아침에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다시 꺼내서 봤는데, 한국, 싱가포르, 대만, 태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주요 내용이 한국이에요. 왜냐하면 싱가포르하고 홍콩은 약간 작은 도시 국가다. 특성이 있습니다. 대만은 대만 화교라고 하는 엄청난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릅니다. 흔히들 말을 대만도 중소기업인데 우리 중소기업하면 안 되느냐. 제가 동남아에서 한 4년 반을 근무했습니다. 중국 사람들끼리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브랜드 가치나 이런 것이 없어도 잘 팔려요. 한국은 아무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네트워크 없는데 저 시골에 경상남도, 제가 경상남도 출신인데 경상남도 저 시골 동네에서 만드는 무슨 이름 하나 내라고 해요. 팔립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한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가면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다시 말해 정부 주도형으로 경제 성장률.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월드뱅크 논쟁이 많아요. 요전에 내가 책이 하나 또 더 있어요. 그 책을 월드뱅크에서 이걸 발간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월드뱅크 IMF 주장은 주류 경제 입장에서 시장 중심을 해야 되는 건데 퍼블릭 팔시 중심을 해가지고 에코노믹 그로스의 미래클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월드뱅크 책으로 발간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가지고 내부 논란이 굉장히 있던 끝에 나온 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칭송을 받은 나라입니다. 평가를 보면은 시장 경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던, 왜냐하면 공급 측면에 생산 활동이 없고 수요 측면에서 빈곤으로 인해서 유효수 하루 세 끼를 못 먹는데 무슨 뭘 사러 갑니까? 유효수라는 게 이펙티브 디맨드가 없는 거죠. 그런 때는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성장 정책이 불가피한 거죠. 그리고 내수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비해서 원자재와 민생이 필요한 생필품을 사와야 돼요. 우리나라는 자본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금년에 석유 수입하는데 금년에 1,000억 불 필요합니다. 1,000억 불. 1,000억 달러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물건을 팔아가지고 달러를 벌어야 사오는 거예요. 우리는 수출 지향 정책에 불가피한 나라예요. 자본력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지향 종합공급 승전략이 이게 힘입어서 우리가 이런 고소득 중진국, 지금 선진국은 아니고 하이인컴 미들 컨트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사실 오은철 우리 전 수석님 어려운 데도 한번 꼭 나오시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만큼 되지 못했다는 얘기, 못했는데 그 중심에 우리 오 수석님께서 제가 캐리를 보니까 중화고 육성기획단장님을 하시고 그때 청와대 수석을 하시면서 거의 10년간 이 일을 심의를 두르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까 말씀 제가 조사해보니 제가 이번에 하면서 40대 50대는 너무 올라요. 그래서 이게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자꾸 이게 기록을 남기고 또 말씀도 남기고 해야만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 오늘 꼭 좀 나오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어떠냐면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지금 상황은 떨어지면서 이 진위계수인데 분배구조 악화되어가지고 양극화 상태가 있습니다. 92년부터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중성장계 진입에서 분배구조 악화되는데 제가 이제 실증 분석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해보니까 1% 하락하면 진위계수가 0.3%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성장을 회복하고 분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냐는 그런 중요한
어떻게 선순환으로,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선순환으로 돌아가느냐 중요한데, 요즘 이겁니다. 계속 진위계수가 악화되면요. 성장률이 떨어지면 진위계수가 악화되면 사람들이 동반 성장이나 분배 구조, 공생 발전의 욕구가 갑니다. 이 전부 다 또 이거를 이용한 정치 세력이 등장하게 되죠. 그럼 이게 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더 악화되죠. 이러면 어찌 됩니까? 더 떨어지고 더 악화되면은 폭동이 나는 거예요. 전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어느 정도 악화되어 있냐면요. 경제활동인구 2,560만 명 중에서 지난 9월 말 통계인데 상문직은 1,100만 명밖에 안 되고요. 임시직과 일용직 680만 명. 자영업자가 720만 명인데요. 임시 일용직 680만 명의 평균 임금이 130만 원이에요. 자영업자 720만 명 중에서 300만 명 정도가 월 수입이 100만 원이 안 된다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줄 잡아서 1,000만 명이 월 수입 100만 원 안팎이라는 얘기예요.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경제활동 인구가 2,560이니까 한 사람 버려 두 사람 먹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 2천만 명 정도는 월 수입이 100만 원 안팎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률이 안 떨어져서 그래요. 성장이 또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당장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돈을 더 뺏어가지고 주겠다 이렇게 되면 성장률이 더 떨어지죠. 근데 그것도 한계에 봉착되니까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이걸 빨리 이렇게 성장률을 올리면서 분배 구조를 개선시키는 선순환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악순환으로 가면 이거 뭐 나라가 거들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경제가 지난 5개년 경제개발 동안에 성공하다가 90년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